1788년 영국이 보낸 첫 배가 호주 보타니베이에 닿았습니다. 총 11척의 배에 제수와 관료, 군인들까지 약 1,500여 명의 사람들, 음식과 물, 그리고 식민지 건설을 위한 각종 자재들을 실은 이 선단은 아마 당시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주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영국 포츠머스에서 호주 보타니베이까지, 즉 오늘날 시드니까지의 항해는 그 기간만 해도 약 8개월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마치 우주선을 타고 화성이라도 갈 만큼의 물리적 시간에 미지의 행성으로 향한다는 정서적 고립감까지 더해진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이길래 이곳으로 보내졌으며 영국 정부는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이주를 계획했을까요? 영국이 죄수들을 호주로 이주시키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18세기로 당시 국왕은 조지 3세였습니다. 앞선 국왕, 즉 자신의 할아버지들과는 달리 영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하였고 영국인으로부터 꽤나 인기를 얻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영국을 살펴본다면 우선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 엔진을 개발했고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면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죠. 운하가 개통되었고 도로와 철제 다리가 놓여졌으며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부가 영국 제국에 축적되었습니다. 과학은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인간의 이성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신뢰하고 기대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죠. 이렇듯 18세기의 영국은 가파른 발전이 거듭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런 영국의 발전과 부유함은 모든 영국인들에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직업을 구하지도 집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죠. 이는 국왕 조지 3세와 그의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1783년 영국이 평화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영국은 미국이라는 식민지를 잃게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은 영국이 더 이상 자국에 넘쳐나는 죄수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동안 영국은 수많은 죄수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1717년 영국 의회는 트랜스포테이션 액트를 통과시켜 죄수들을 해외 식민지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약 4만 명의 죄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자신들의 형기만큼 노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죄수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퇴역한 함선의 죄수들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범죄인들을 몰아넣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미국으로 보내려는 계산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미국의 독립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빠르게 도시로 몰려들었고 범죄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 런던 인구 8명 중 1명은 범죄인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였고요. 당시 유명한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누군가 런던을 돌아다녀야 한다면 대낮이라도 마치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도둑질과 강도짓은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범죄가 높아갈수록 형벌 또한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17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사형제는 살인이나 반역 등의 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18세기 후반이 되면 무려 100여 가지의 새로운 항목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빈부격차가 만들어낸 사회 문제로 대부분 도둑질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밀수, 위조지폐 판매, 착취, 방화, 마름치기 등은 물론이거니와 간단한 생필품을 도둑질하는 것들도 여지없이 사형에 편입되었습니다. 법률가 사무엘 로밀리는 전 세계에서 영국만큼 사형 제목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비판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재판관들은 이런 사형제에 항의라도 하듯 집행을 꺼려했습니다. 1750년대에 70%에 달했던 집행률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20%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런 죄수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깨끗한 물도 공기도 음식도 없는 최악의 감옥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감옥개혁가 존 하워드는 사형 집행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으로 죽는 수가 훨씬 많다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면서 당시 영국의 감옥과 죄수들의 끔찍한 모습에 대해 낱낱이 묘사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정부는 다른 죄수 유배지를 차지할만 했습니다. 카리브해, 캐나다, 인도, 서아프리카, 호주 등등 다양한 지역들이 거론되었는데 1787년 조지 3세가 최종적으로 호주 보타니베이로 결정한 데에는 많은 지식인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셉 뱅크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식물학자이면서 한때 호주 5달러 지폐에도 등장했었던 그는 왕실과 정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식물이나 지진 등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지식인이었죠. 그는 20대 때 탐험가 제임스 쿡을 따라
보타니베이에 가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1770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그것도 해안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긴 기록에는 모래가 많고 나무가 없다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왕실과 정부에는 보타니베이는 토지가 비옥하고 맑은 물, 다양한 식물, 물고기 등등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죄수 유배지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곳을 머물렀던 제임스 쿡 역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조셉 뱅크스가 영국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 그는 이미 하와이에서 사망한 뒤였습니다. 과연 이듬해인 1788년 죄수들이 보타니베이에 가 닿았을 때 조셉 뱅크스의 말처럼 풍부한 땅이 그들을 맞이했었을까요?